결정적 순간, 김일성 엉터리 신년사에 담긴 비밀. 민족 분열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익을 비판하는 동시에 신탁통치 반대를 이야기하던 좌익이 어느 순간 태도를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다. 좌익 가운데 공산당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공산당 측은 1946년 1월 1일 오후 또는 1월 2일부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돌아선다. 1946년 모스크바 3상 회의 지지. 그러더니 1월 2일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온다. 45년 붉은 군대 환영 평양 시민대회. 김일성. 이게 바로 유명한 찬탁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거다. 찬탁으로의 전환. 일각에선 이를 소련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의 지시를 받고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건 김일성의 지시라고는 안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일성은 북조선 분국 책임자이고 북조선 분국은 조선공산당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다. 증거는 또 없다. 다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소련 지령설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소련 지령설에 대립되는 얘기는 몇 가지 할 수 있다. 뭐냐면 소련 지령설 중 하나는 박헌영이 평양에 가서 지령을 받았다는 건데 그 당시 박헌영은 몸이 아파서 북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측근히 써놓은 게 있다. 박헌영은 몸이 아파서 북행이 어려웠다.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나빠서 평양까지 다녀오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지시를 받고 남쪽에 내려와서 1월 2일에 발표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다. 난 이렇게 본다. 1월 1일에 김일성 이름으로 신년사가 나오는데 이 신년사가 좌익이 사실은 그때까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해준다. 김일성 신년사 신년사가 뭐길래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잘 몰랐다. 좌익이 신년사가 김일성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신년사를 보면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국이 조선에 대하여 5년간 후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연합국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1월 1일 이전에 지시했다면 이런 엉터리 신년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고 나서 1월 2일 일부에선 저녁 때라고 보고 있는데 김두봉과 김일성의 이름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온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남과 북의 공산당이 지지하고 나왔다. 김두봉, 김일성. 그런데 김일성 신년사에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잘못 알고 쓴 내용이 담겼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인데 박헌영이 북한에 가서 소련 지시를 받고 내려와 1월 2일에 태도를 바꿔 발표한다. 이건 박헌영의 귀신이 아니고서야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익과 대립하던 조선공산당의 이 무렵 태도를 보면 모스크바 결정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우익의 왜곡, 좌익의 패착, 사표낸 하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 소련의 타스 통신에서 46년 1월 24일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전체 과정을 다 밝혀버린다. 타스 통신. 소련 측이 보기에는 남쪽에서 이상한 반탁투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 측에서 이상한 반탁투쟁. 사실은 소련이 반탁을 주장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리고 미국이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그런 형세인데 남한에서의 반탁투쟁은 오히려 반소 친미 세력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을 다 밝힌 거지. 그래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과정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것,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지가 놀라서 이게 맞느냐고 본국정부에 물었다.
미국 정부는 그게 대부분 맞는 거다 이렇게 답하자 하즈가 사표까지 내고 그랬다. 하즈는 곤란해졌지. 왜냐하면 반탁 투쟁을 통해서 친미 친일파 애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자신의 활동 그게 넓어졌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다. 하여튼 신탁 통치는 미국이 주장한 것이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 건 신탁 통치는 미국, 소련은 임시정부 주장했다는 건 조선공산당으로서는 우익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다. 우익은 중경 임시정부 추대운동의 일환이자 그와 함께 반소 반공운동으로 반탁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게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건 조선공산당이 우익에 반격하는 데 참 좋은 소재 아닌가 그러죠. 그런데 1946년 1월 초순에는 그것을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 조선공산당도 나중에 가서야 이거 초기에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탁통치 주장 국가 이것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걸 안 거다. 친일파까지 반탁 대열에 대거 합류해 친일파까지 반탁에 협력하지 않으면 민족 반역자라는 식으로 좌익을 몰아붙이던 때였다. 친일파가 아니라 좌익이 시쳇말로 나라를 판 세력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조선공산당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건 우익이 의지하는 미국이라는 반박을 곧바로 하지 않았다는 건 조선공산당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건 우익이 의지하는 미국. 우익이 의지하는 미국이라는 반박을 곧바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선공산당이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공산당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건 우익이 의지하는 미국이라는 반박을 곧바로 않았다는 건 지적대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데 그렇다.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텍스트 문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은 텍스트가 두 개다. 하나는 영어, 다른 하나는 러시아어로 돼 있다. 신탁 통치 부분이 러시아어 텍스트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아베까로 돼 있다. 신탁 통치의 러시아어 번역은 아베까가 아니다. 아베까는 우리말로 후견으로 번역된다. 도와준다는 뜻이다. 신탁 통치가 아니라 아베까. 1946년 1월 2일 김두봉과 김일성의 이름으로 나온 공동성명서엔 아베까라고 돼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탁 통치라고 하지 않고 연합국은 후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 우린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남쪽에서 조선공산당이 같은 날 성명서를 읽어봐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있다. 조선공산당이 이것도 나중에 한 거다. 이렇게 당시에는 정보에 없는 때다. 당연히 어렵지. 그런 점에서도 소련의 지시를 받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서울에 있던 소련 영사와 상의를 했을 수는 있다. 조선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던 강진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말을 아주 잘했는데 이 사람은 소련 영사를 만났다는 기록은 나온다. 반탁투쟁 때 강진이라는 사람 소련 영사 반탁투쟁 때 조선공산당이 되게 황당했을 것 아닌가. 우익한테 헤게모니도 빼앗기고 하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았겠나. 그러나 나는 소련 영사도 이 시기에는 모스크바 결정의 자초지종을 몰랐을 거라고 본다. 조선공산당은 이 문제에 관해 태도를 바꾼 후 강도 높은 공격을 받는다. 태도를 바꾼다. 이 문제에 관해 태도를 바꾼다. 강도 높은 공격.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적잖은 사람들이 반탁대회로 알고 갔던 좌익 주도 행사가 반탁 반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절대 지지대회로 치러지자 당황하는 일도 발생한다. 조선공산당은 이 문제에 관해 태도를 바꾼 후 강도 높은 공격을 받는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적잖은 사람들이 반탁대회로 알고 왔던 좌익 주도 행사가 반탁을 반대. 사실 반탁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반탁 운동을 하는 친일파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탁 반대, 모스크바 상상회의 결정 절대 지지대로 치러지자 당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시기 조선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좌익이 보인 모습엔 보수 세력이 찬탁이라고 주장하면 막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사실 조선공산당 지방 간부들 중 상당수가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선 우리 얘기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앙 간부들이 한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예컨대 1946년 2월 중순에 열린 중앙당 간부와 지방당 간부 연석회의 등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긴 나왔구나. 이해가 안 된다. 밝혀야 된다. 그렇지. 누가 찬탁인지. 오히려 반탁을 주장하는 걔네들이 지지하는 미국이 찬탁이고 신탁인데 지방 간부들 중에서도 특히 경상도 간부들이 그런 게 많았다. 그쪽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중앙의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조선공산당은 한번 결정한 걸 밀고 나갔다. 이게 패착이네. 국민을 설득하려면 자신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대다수 한국인이 반대하는 신탁 통치는 우리도 반대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그럼에도 제1항 임시정부 수립을 실천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간단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스크바 상상회의 결정은 연합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결정한 것이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다. 이런 걸 보면 좌익 일제시대에 너무 감옥 생활을 많이 하는 속에서 상당히 단순한 원리주의적 사고 같은 걸 강하게 갖게 됐고 그런 게 해방 후에도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두 번 테러와 암살도 정의로운 바보를 꺾지 못했다. 해방과 분단 7번째 마다. 해방 후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당시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미소공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미소공의에 기대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게 현실적이었는가? 이런 논의는 현재적 시각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는 본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두 나라 군대가 점령한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 미국과 소련 두 나라. 한반도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네 나라가 점령했다. 베트남은 미국군과 장제스의 중국 군대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프랑스 군대한테 다 비워줬다. 영국군이나 국부군은 같은 패였다. 장제스. 거기서 이견이 생길 수가 없었다. 또 인도네시아에선 영국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했다. 인도네시아에선 영국군이 일본군을 무장. 그러고는 네덜란드 군대가 들어간다. 이와 달리 한국에만 자본주의 세계를 지휘하는 그야말로 거대 강국으로서 미국이 남한에 그리고 사회주의 총사령탑으로서 소련이 북한에 들어왔다.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두 나라가 타협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45년에서 47년의 일정한 시기까지 두 나라가 협력해 한반도에 한국 정부를 세우자 이에 대해 상당히 노력했음을 수많은 문서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 미소공의 구성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미소공의는 다수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군인들이 요직을 맡고 있는데 군인들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모든 걸 작전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 미국과 소련의 군인들 모두 자국의 이해를 실현하는데 작전으로 임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사고가 약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난 미소공의를 탓하기 전에 우리 정치 세력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각 정치 세력은 미소공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나. 김규식과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는 미소공의가 성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 김규식, 여운형. 그야말로 전력투구를 한 것이다. 여운형은 또 미소공의의 성공을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정부를 먼저 수립하자. 여운형과 김규식.
그런 다음 미소공의한테 그걸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자율적 정부라는 건 좌우 합작 정부 아니겠나. 이와 달리 극우와 극자는 미소공의 성사 쪽으로 이끌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극자는 미소공이 지지 성명을 연달아 냈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반탁투쟁 세력은 전부 배제하자. 또 친일파는 절대 배제하자.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친일파가 너무 광범위할 수가 있다. 또 반탁투쟁 세력은 친미 세력 아닌가? 친미 세력의 주류를 배제한다고 하면 미국이 무엇 때문에 미소공의에 나오겠나? 미국이 안심하고 미소공의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좌익도 고려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참 편협했다고 본다. 그분은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취했다. 미소공의에 아주 직접적으로 거리를 뒀다. 미소공의에 더 직접적으로 거리를 크고 미소공의에 아주 직접적으로 거리를 둔 크고 미국으로선 친미 세력이 미소공의에서 이뤄지는 임시정부의 주력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분은 미소공의에 협력하지 않았다. 제2차 미소공의에 대해선 극우 세력이 아주 노골적인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 하지의 딜레마에 빠진 이것을 볼 수 있다. 미소공의가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극자와 극우가 미소공의에 과연 현명한 태도를 취한 건가? 통일 전무를 세우기 위해 얼만큼 노력했단 말인가? 이런 점에선 해도 너무했다. 미소공의가 완전한 성공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몇 단계는 갔어야 하는 건데 최소한 첫 단추도 못 끼운 것 아닌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극자, 극우의 탓이 크다고 본다.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지 미소공의 또는 미국 소련을 먼저 비난하는 건 너무 발빠른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의로운 바보들. 좌우합작과 남북협상, 성공 여부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는 미소공기 시절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협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이런 견해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은 필연에 가까운 일이 됐고 따라서 이승만의 단정 노선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많은 분단 세력은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비난한다.